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지도학습은 다 했고요.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이 있는데 이제 비지도학습은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용이 되고요. 요 중에서 이제 군집 분석했고 주저문과 인자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약간 할구지 나가는 느낌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통계학자가 아니잖아요. 통계를 활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샘플들과 절차만 하셔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독립성분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섞여 있는 데이터에서 특정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법입니다. 의도는 좋은데요. 해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요. 여기 있는 샘플 같은 건 내가 일부러 데이터를 섞어가지고 뽑아내는 식으로 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강의하지 않고, 독립성분 분석이 뭐다라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집이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이대로 해보시면 내가 실제로 데이터 섞어서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 요거는 좀 쓸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떤 대상과 어떤 자료들을 좀 모아놨어요. 그럼 이거 갖고서는 이 대상들과 간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숫자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는 계량적인 다차원 척도법을 쓴다고 하고 숫자가 아닌 데이터가 되는 경우는 비계량적 다차원 척도법을 쓴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계량적 다차원 척도법을 씁니다. 요거는요, 여러분이 샘플을 간단하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이제 유럽 도시와 도시 간에, 그러니까 바르셀로나하고 아테네 간의 거리, 브뤼셀과 아테네가 거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를 쫙 모아놓은 겁니다. 다 숫자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도시들과 도시 간의 거리들을 쫙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이거 갖고서는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거 갖고 도시와 도시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좀 추적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은 되나요? 난 안 되던데. 이걸 보고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 도시들 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뭐를 쓰냐면 다차원 척도법을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대표적인 예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요 데이터가 유로 디스턴스거든요. 요거는 일반적으로 구글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이걸 갖고서 어떻게 하냐면 다차원 척도법을 쓰는 겁니다. 쓰게 되면 뭔가 이렇게 쭉 나오죠. 이거 봐서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 요걸 그림을 그립니다. 요대로 가시면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딱 그리고 나면, 자,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데이터 갖고서는 이제 도시와 거리 간에 이렇게 거리를 갖고 구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걸 보면, 이 데이터를 보면 유럽 도시 간의 도시의 중심은 어디에 있냐면 파리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옹도 중심이 제네바는 이런 쪽이 뉴욕들과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를 보면 거의 가운데에 있는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파리 여기 뭉쳐 있는 거 보이시죠? 요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요것들은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공동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도시들은 거리를 보면 외곽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은 별도로 다뤄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 숫자만 갖고는 알 수 없었는데 그걸 갖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숫자들을 보면 유럽 도시의 중심에 해당하는 도시는 요것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도시들 중에서 서로 연관인 관계가 많은 몰려있는 도시들은 그죠?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곽에 떨어져 있는 도시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냐면요.
뭐 물류 체계 배송 시스템 구축할 때랄지 그럴 때 유용하게 쓰는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보통 계란적 숫자 갖고 하고요. 숫자가 아닌 경우는 잘 안 쓰이니까 요 비계란적인 경우도 사실은 이게 한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수준에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빼고 계란만 다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차원 톡톡법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죠. 연관 규칙 분석이라고 해서요. 요거 이제 장바구니 분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데이터들 간에 변수들 간에 흥미로운 관계를 탐색하는 겁니다. 오만 가지 관계를 다 탐색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상당히 쓸모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보면 뭐그 슈퍼마켓이나 그런 데서 쓸 때 뭐 물건 예를 들면 뭐 껌 사러 온 사람은 껌만 사고 간다랄지 뭐 음료수나 술을 사러 온 사람은 과자랑 같이 산다랄지 이런 즉 매출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이거 갖고서 이제 뭐 이게 원래 정식 데이터 하려고 했더니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요. 요번에 설명할 때는 간단한 예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편의점에서 물건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A, B 한 사람이 와서 A, B, C를 사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A, B를 사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A, B, D를 사가고 또 다른 사람은 C, E를 사가고 이런 거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A, B, D, E를 사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A가 뭐 맥주, 뭐 B가 과자 뭐 이런 뭐 과자 뭐 C가 아이스크림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어쨌든 A, B, C가 이제 어떤 사람은 와서 A, B, C 세 개를 사가고 어떤 사람은 A, B만 사가고 뭐 요런 식의 데이터가 있었던 거죠. 요걸 이렇게 모았다고 모을 수 있겠죠? 예. 숫자로 A, B, C로 해버린 거예요. 그 요거 갖다가 이제 요걸 데이터 갖다 있으면 요거 갖다가 리스트를 구축해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름을 할당하고, 할당하고 나면 데이터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A, B, C는 그룹 아니라는 게 되고 A, B는 그룹 2, A, B, D는 그룹 3 이렇게 붙여지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이렇게 있는 데이터에다가 그냥 그룹이라는 걸 할당해서 이렇게 데이터 모양을 만든 거죠. 분석을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갖다가 트랜잭션으로 변환시킵니다. 변환했죠? 변환하는 게 뭔가 궁금하지 마세요. 뒤에 나옵니다. 변환을 하고 나면 이거 변하는 거를 변환해서 한 걸 트렌을 갖다가 모양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나오죠. 5개가 있다. 5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죠. 뭐 5개의 그 데이터에는 A, B, C, D, E가 있다. 그러니까 건수가 5개, 데이터는 데이터도 5개 그런 거. 데이터가 A, B, C, D, E 5개 있잖아요. 건수는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5가지잖아요.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벌써 뭔가 분석해 주네요.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딱 하게 되면요. 서머리 하게 되면 이제 쭉 나와요. 여기 설명을 달아놨어요. 여기 보면 이거는 뭐냐면 A 물건은 4개 그룹에서 팔렸고 C는 2개 그룹에서 팔렸고 이런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물건을 2개 구매한 그룹이 2개 있고 3개를 구매한 그룹이 2개 있고 이런 것들이죠. 연관관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한 달치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거를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대상이 된 물건들의 이름들, 그룹들은 쭉 만들었죠? 이거 보여주고. 이것만 갖고도 그냥 유용하죠. 세븐일레븐 같은 데서 뭐 한 달 동안 판 거를 갖다가요, 데이터를 아까처럼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쫙 넣으면 이렇게 한 번에 쫙 분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이미지로, 앞에만 틀어놔 이미지로 보자고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트랜잭션이 있었다는 거죠. 보이시죠? 이거만 보면 많이 할 수 있죠. 2개를 구매한 경우는, 2번 있고, 3개를 구매한 경우도 2번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알 수가 있죠. 요거 좀 이해하셨죠? 네. 이런 것도 뭐 앞에 것보다 앞에 거랑은 좀 다른 샘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연관 규칙을 형성하는 거죠. 쫙 생성하면 뭔가 쭉 나와요. 여기 보면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이런 거 여기 설명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니까 약간 넘어가고요. 뒤에 또 설명이 있습니다. 또 연관 규칙은 이 앞에 것까지는 이제 뭐 몸풀기였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대로 연관 규칙 분석 나온 거죠. 했어요. 그러면 결과가 룰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룰을 써머리 해달라. 그러면 이제 써머리가 뭔가 쭉 나오죠. 알았어요.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그래서 룰을 갖다가 인스펙이라는 걸 위해서 룰을 딱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쭉 나와요. 요거는 뭔지 잘 모르겠죠. 이거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보세요. 1번의 의미는 물건 구매한 것 중에서 B가 포함된 경우가 4번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전체 5건 중에 4건이므로 서포트가 얼마, 컴포넌스가 얼마. 계산하는 거 보이시죠? 리프트는 기본값 1. 요거 3번 설명 있죠? 여기 설명 있죠. 이런 식으로 쭉 설명. 야, 이거는 컴퓨터가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없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거를 쭉 했는데 이거는 뭐에 쓰는 것일까? 이거 갖고는 뭔가 의미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건 보는 법은 일단 이거 보시면 계산은 의미를 아셨으니까 이건 파악하시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플로트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고 자 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게 보면 자 연관성이 있는 게 A, B, 그지? B, E, 뭐 A, E 보이시죠?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A, B를 구매한 사람은 A, B를 산 사람은 D도 타더라. 그다음에 B하고 E를 사는 사람은 A, D를 사더라. 보이시죠? 그 다음에 A, E를 사는 사람은 D하고 B를 사더라.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떤 그룹들을 보시게 그룹들이 어떤 요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LH 그룹들이 어떤 요건에 대해서 어떤 거 연관이 있는지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착진하기로 보시게 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괜찮겠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아주 연관이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좋아요. 그래서 근데 앞에 것까지 해서 이제 전체를 봤는데 그걸 좀 보면 좀 그러니까 이제 봤으니까 그거 갖고서 이제 새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갖고서는 이 앞에서 설명한 서포트는 이게 0.8 이상, 그죠? 인 것에 대해서만 해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이제 서머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에까지는 전체를 조사를 한 거고 쭉 보고서는 이제 대충 알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서포트나 컴피던스가 얼마 이상인 것만 한번 보자. 그럼 딱 해서 보면 결과가 쫙 나와요. 그럼 이거 갖다 인스펙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걸 보시게 되면 전체 구매 중에 A를 구매한 경우가 4번이나 있고 B를 구매한 경우가 4번이나 있고 A를 구매한 사람이 B를 구매한 경우가 4번 있고 B를 구매한 A를 구매한 4번이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A와 B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A가 만약에 맥주면 B는 뭐 6%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은 데이터에서 연관관계가 있는 거 뽑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A가 맥주니까 맥주를 안쪽에 하고요. 그다음에 맥주를 사러 갈 때는 6%가 있는 코너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물건을 배치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연관규칙 분석이고요. 연관규칙 분석은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만 갖고는 전체적인 개념을 잡으셨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지금 설명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걸 몇 번 해보시게 되면 연관규칙 분석이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쓸모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선호하는 분석법이고요. 자료 보기도 되게 쉬워요. 아까처럼 AB를 해가지고요. 매핑만 시켜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매핑 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분석은 바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옛날에 뭐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털스 같은 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A는 뭐 맥주, B는 매핑을 쭉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쭉 해가지고 그냥 앞에 집어넣어가지고 분석을 바로 했었거든요.
했더니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관교차 분석은 진짜 컴퓨터가 있으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앞에서 봤던 다른 것들과는 사뭇 많이 다르고요. 숨어 있는 정말 데이터 마이닝에 진정한 데이터 마이닝에 속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여지가 했던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것들을 뾰족 묶어서 다른 데 말로 데이터 마이닝에 보면 대부분 이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 속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크게 어렵진 않고요. 그리고 요 앞에 것들은 다 몸풀기 한 다음에 그 서포트 컴포넌트를 보고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것 이상은 뽑아가지고 보면 딱 알 수 있죠. 그 A, B 간의 관계를 딱 한 번에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실제 돌려보셔도요. 제법 결과 잘 나오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연관교차 분석 설명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을 할 때 통계 기반의 기계학습이 있어요. 그 지도학습과 그걸 나누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의사결정나무, 랜덤 포레스트, 연관관계는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양상불기법이 들어왔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베이지안 추론, 회귀분석. 그 다음에 군집, 주성분, 인자, 다차원, 독립성분, 연관, 판별. 판별은 저번에 베이지안에서 같이 해드렸죠. 왜냐하면 판별할 때 사전 거를 넣으면 정확해지기 때문에 베이지안 추론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인공지능 공부에서 공부 중에서 머신러닝 분야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통계 기반 기계학습이에요. 이제 이거를 벗어나면 이제 나머지 뭐냐면 강화학습, 그죠? 아니면 이제 딥러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딥러닝은 원래 지도학습에 들어가긴 한데 워낙 많이 쓰니까 분리하는 거잖아요. 여기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요즘 세상에 오늘날 인공지능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머신러닝이다. 기계학습. 그럼 기계학습 중에서 그 통계 기반 기계학습 하면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이걸 다 공부하신 거고요. 여기에 이제 나머지는 뭐가 남았냐면 강화학습. 그죠? 그 다음에 딥러닝을 비용한 신경망을 이용한 기계학습. 두 가지가 남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강화학습이나 신경망을 이용한 머신러닝은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만큼에서 포함했던 이 통계 기반 기계학습은 생각보다 작은 데이터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요거는 레이블이 있는 경우, 요거는 레이블이 없는 경우. 베이지안은 사전 확률을 추론할 수 있으면 이걸 추론하는 더하면 좋아지는 거고, 랜덤 포레스트와 서포트 베타 머신은 앙상블을 쓰는 것이고, 요것들은 다 IDC 알고리즘에 기반하는 것이고. 기억나시죠? 군집은 묶는 것이고, 요거 성분 분석하는 것, 우선순위가 있고 우선순위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연관교차 분석. 다차원 속도법도 물류할 때 쓴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독립성 분석은 뭐 생각보다 많이 안 쓰여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통계 기반 기계학습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공지능에서 그거를 특히 딥러닝이 2010년에 히트치기 전까지는 가장 많이 쓰였던 것들을 전부 다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강화학습과 그 신경망을 이용한 그 딥러닝 쪽에 대한 것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